자, 이화여대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 리마인드, 요거 항상 여러분들 문제 풀기 전에 한 번씩 계속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러 1, 2, 3, 4, 5회차 이 문제지에다가 계속 넣어놨거든요. 일단 첫 번째, 어차피 겁나 어렵다. 쫄지 말고 분량이나 채우자. 그 다음, 원인 결과 잘 찾자. 예를 들어서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즉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사람들 간에 세대들 간에 어떤 갈등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과 결과 관계는 반드시 좀 잘 잡아달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 발문 쪽에서 번호 쓰자. 한번 써볼까요?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의 사회 정체감 이론으로 나의 서술자가 느끼는 갈등을 서술하시오. 이거보다는 밑에 있는 거. 제시문 다에 나타난 죄송합니다. 이거 다에겠죠. 다에 나타난 묵제의 입장을 요약하고, 이게 첫 번째, 쓰라고 했어요. 쓰라고 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제시문 가의 실험 결과에 대해 비판하시오. 2개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1번은 왜 넘어갔냐면요. 제시문 가의 사회 정체감 이론으로 나의 서술자가 느끼는 갈등을 서술하시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2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제시문 가의 사회 정체감 이론을 먼저 조금 요약을 해줘야겠죠. 그렇게 요약해 놓고 그걸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서술자가 느끼는 갈등을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한 김에 계속 합시다. 나의 클래시피케이션과 마의 삶의 주의를 비교하시오. 요거는 이제 3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30점이니까 비교 기준이 3개일 수도 있고 뭐 2개일 수도 있고 4개까지는 없습니다. 4개까지는 없고 최대 3개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와 사에 나타난 물건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시오. 얘도 뭐 비교 기준이 몇 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번호 진짜 잘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은 항상 논증 형식으로 짧게 쓰자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오늘 예시 답안에서 아주 좀 지겹도록 볼 겁니다. 제시문 가 나는 뭐가 다르다. 제시문 가는 이러하다. 제시문 나는 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장 구조를 아주 지겹게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예시 답안 암기하실 때 좀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 볼게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죠?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거, 제시문 가의 사회 정체감 이론을 요약하는 거죠. 자, 그럼 제시문 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시문 독해할 때는 뭐 찾으라고요? 원인이랑 결과. 사람들은 타인을 특정 집단의 성원으로 여기는 사회 범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고정관념이나 도식 정서들을 적용하고, 자신을 특정 집단의 성원으로 범죄하게 되면 그 집단의 특성을 자기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인 결과 관계가 2번 나왔어요. 원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타인을 특정 집단의 성원으로 여기면 그 집단의 특성을 그 사람한테 적용하고요. 여기가 원인이고요. 여기가 원인. 왜 이렇게 펜이 안 써지지? 여기가 지우개라서 안 써졌네요. 원인. 여기가 결과. 이렇게 됩니다. 자신을 특정 집단의 성원으로 파악하면, 그러면 그 집단의 특성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이게 뭐예요? 결과예요. 이 2개 여러분들 다 써주셔야 됩니다. 왜요? 원인 결과는 항상 중요하다고 했죠? 어떤 식으로든 편이 갈리면 사람들은 어느 편이냐에 따라 차별적인 태도를 보인다. 사회심리학자 타지펠은 이러한 차별 현상에 대해 연구하여 사회 정체감 이론을 정립하였다. 내 집단은 자신이 소속해 있으면서 그 집단의 구성원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집단이다. 이러한 내 집단을 외 집단과 구분하는 것은 내 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의 현상을 초래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사실 원인이랑 결과 관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찾았나요? 여기 있죠. 내 집단이라는 것을 제대로 구분하게 되면 차별적 편의 현상이 생긴다. 이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런 사회과학적 제시문들은 다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작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됐어요? 이는 타지펠의 최소 집단 상황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험에서는 피실험자들을 점의 숫자를 구분하고 주었다. 배정했다. 관계이다. 이른바 최소 집단 상황이라고 불리는 이 상황에서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자기 집단의 성원 한 명과 자기 상대 집단 성원 한 명에게 돈으로 환산되는 점수를 부여하도록 했다. 피실험자들 중 84%가 자기 집단 성원에게 더 많은 점수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 집단이면 더 차별적으로 편애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뭐 이러한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 됐고요. 이 제시문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제시문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제시문에 대해서 요약을 할 때 과연 어떤 지점을 요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맨 처음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원인 결과라고 했죠. 원인 결과. 저 같으면 이 제시문 가에 대해서 개요를 쓸 때 첫 번째 줄에는 일단 첫 번째 단락이겠죠. 이 첫 번째 단락에는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사회 정체감 이론이라는 요 핵심적인 키워드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어디 갔니? 사회 정체감 이론이라는 요 핵심 키워드를 일단 박아주고 그 다음에 원인 결과 이거 좀 묶을 수 있으면 묶어서 한번 써줄 것 같아요. 여기서 원인 결과가 두 번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 타인을 대할 때, 그러니까 타인을 어떤 집단의 구성원으로 여기게 되면 그 집단의 특성을 적용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집단의 특성을 그 사람한테 적용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있는 것도 사실 똑같아요. 자신을 특정 집단의 성원으로 범주하게 되면 그 집단의 특성을 자기에게 적용한다. 자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얘도 집단의 특성을 자기한테 적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글을 쓴다고 하면 자기랑 타인을 합치면 누가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파악하면 파악하게 되면 원인 결과 할 때 그 화살표예요. 파악하게 되면은 그 집단의 특성을 그 사람한테 적용한다. 이 정도로 요약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적어야 되는 내용은 요 실험 내용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였는데 결국에는 이어져 있긴 합니다만 조금 다른 얘기였죠. 내 집단이면 더 좋아, 이 얘기가 별도의 얘기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집단 편애,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꼭지로 첫 번째 단락을 요약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세 줄은 좀 아니고요. 요 각자를 한 두 줄 정도씩 부연 설명해가지고 5줄 혹은 뭐 6줄 정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볼 거예요. 요걸 가지고 뭘 볼 거냐면 제시문 나의 서술제를 볼 겁니다. 요 제시문을 막 다 읽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제시문은 아니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겠죠? 나는 어느 누구하고도 같지 않은 나 자신을 더 또렷이 느끼곤 한다. 이거 내용은 그냥 읽었다고 칠게요. 이거 그냥 내용 읽었다고 치고 요 주변에 주변인들이 있어요. 연주도 있고 닝도 있죠. 닝 어디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연주도 있고 닝도 있었어요. 연주한테는 뭐라 그래? 어떤 말을 들어요? 야, 너 중국어 참 잘한다. 부럽다. 닝한테는 뭐라 그래요? 야, 너 참 한국어 잘한다. 부럽다. 라는 말을 듣죠. 근데 결국에는 이 화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중국어든 한국어든 좋으니까 좀 하나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얘랑 뭔 상관이죠?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제시문 1번을 읽고 제시문 2번을 읽으면 아니 얘네가 도대체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럴 때는 일단 써보면 됩니다. 제시문 2에서 제시문 2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제시문 나에서 이 서술자가 느끼고 있는 문제 상황이 뭐예요? 주변인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내가 어느 한 군데에 소속되지 못하는 것 같아. 뭔가 문제 상황이 있어요. 뭐 외로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뭔가 문제 상황이 생겼는데 그 원인이 뭘까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회 정체감 이론으로 볼까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집단의 특성을 그 사람한테 투영한다. 여기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2번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타인을 볼 때 그 타인이 소속된 집단의 특성을 그 타인한테 적용시킨다라는 게 있었죠. 그냥 간단하게 고정관념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자신을 볼 때에도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소속돼 있을 때 그 집단의 특성을 자기 자신한테도 적용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내 집단 편의 현상 있죠? 내 집단, 외 집단 구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씩 볼 겁니다. 이 제시문에 지워졌네. 이 제시문 전체한테 가서 이렇게 딱 빤히 바라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타인을 바라본 적이 있나? 타인을 바라본 적? 닝닝이랑 연주씨? 닝이랑 연주를 바라보는데 그 집단의, 그러니까 닝은 중국인이고 연주는 한국인인데 중국인, 한국인이라는 특성을 그 사람들한테 부여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나 하고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죠. 연주는 한국인이니까 어떨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럼 이제 얘는 패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아니죠.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어쩌고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하나가 들어맞는 게 생기죠. 내 집단 구성원들을 편애합니다. 제시문 1에서, 그러니까 제시문 가에서. 제시문 2는요, 내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중국인이에요? 내가 한국인이에요? 모르겠다고요.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집단이 없어요, 이 사람은. 혹은 내 집단에 대해서 확실함을 가지지 못한다, 뭐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서술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땐 내 집단은 없습니다. 내 집단은 소속감을 가지고 나는 그 집단의 구성원이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집단에 실제로 소속되어 있어야 내 집단이에요. 사회문화 공부해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소속감이 있고 실제로 거기 소속되어 있어야 내 집단이에요. 소속되어 있어요? 몰라요. 그것도 모르겠어. 소속감은 있어요? 이건 확실히 말할 수 있죠? 없어요. 제가 한국인이에요? 몰라요.
자기가 중국인이요? 몰라요. 그래서 얘는 내 집단이 없습니다. 내 집단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집단의 고정관념을 적용하지도 못하고 내 집단 편에도 못하는 거예요. 됐어요? 사람은 내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서 좋아한다 그랬죠? 근데 내가 내 집단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내 집단도 어딘지 잘 모르겠거든. 이해됐어요? 그래서 제시문 2를 제가 자꾸 이렇게 헷갈리네. 제시문 나의 서술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집단의 특성을 적용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편애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내 집단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내가.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편애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요거 먼저 예시답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넉넉하게 3분을 드릴 텐데, 요 3분 동안 집에, 아마 여러분들 제가 다 집에서 공부하라고 하거나 뭐 혼자 공부하라고 했죠. 3분 동안 소리를 내서 여러 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분 내내 계속. 아시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읽으셨나요? 볼게요. 제시문 가에서는 타지펠의 사회정체감 이론을 설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특정 집단의 성원으로 여기면 그 집단의 특성이나 고정관념을 그 사람에게 적용한다. 이는 차별적 편애 현상으로 이어진다.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속한 집단에 따라 애착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내 집단 소속된 사람일 경우에는 우호적인 태도, 외집단 소속일 사람 경우에는 반대 경향이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제시문 나가 느끼는 내적 갈등은 제시문 나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적 갈등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명확한 내 집단이 없어서 생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의 서술자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으로 완전한 중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모호한 정체성을 가진 인물이다. 연주와 닝에게는 중국어, 한국어를 잘해서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차라리 한 가지 말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의 사회 정체감 이론으로 보면 나의 서술자는 자신을 특정한 집단의 성원으로 범주화하지 못한 것이다.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라는 어느 한 집단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집단의 특성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에는 문학 작품을 한두 줄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해 주는 걸 또 한두 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 문제는 20점짜리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그냥 두 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30점짜리 문제였으면은 또 다른 부분, 뭐 연주와 닝닝이 뭐 싸웠다 뭐 이런 얘기가 더 있었으면 이렇게 해서 분량이 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요 밑에 코멘트 한 번씩 보겠습니다. 학교 측 예시답안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서술자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으로 완전한 중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경계적 정체성을 지닌 인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 아주 고급스럽죠. 저도 이런 단어를 참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저는 못하거든요. 왜요? 제시문 가에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도구 제시문 혹은 기준 제시문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그 제시문들이 있잖아요. 그 제시문 안에 경계적 정체성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함부로 쓰기에는 조금 쫄립니다. 못 쓴다고 생각해요, 저는 학생 수준은. 그 다음, 그래서 어쩌란 얘기냐. 저는 정체성이 모호하다 혹은 모호한 정체성 뭐 요 정도로 선생님이 표현했던 정도로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요 부분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취소선을 그어 놓은 요 부분, 원래는 두 갈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보면
나에서 느껴지는 그 내적 갈등은 내 집단이 없어서 생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딱 정답이잖아요. 이거를 바로 첫문단이래.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다가 갖다가 딱 위치시켜주면 참 좋아요. 근데 분량상 지금 이게 610자란 말이죠. 분량상 이 두 갈식의 첫 문장을 갖다가 써줄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갈식 문장을 빼고 미괄식으로 제시문 나에 대해서 먼저 서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시문 가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1-2번을 보겠습니다. 제시문 다에 나타난 묵자 입장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거 실험 결과에 대해서 비판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묵자에서는 딱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묵자 제시문은 독해를 안 할 거예요. 문제점이 뭐죠? 혼란기라는 게 문제점이죠.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원인, 결과도 중요하고 해결책도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 결과가 문제점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여기에서는 이 대혼란기의 문제점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뭐 전국 시대의 문제점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거를 단순화 시켜가지고 전국 시대가 이것 때문에 생기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아마 원인은 제시가 안 된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간에 문제점이 있고 해결책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얘들은 써줘야 되는 거예요. 왜? 원인, 결과, 해결책 무조건 중요한 것들이니까. 해결책으로 두 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흥리재해, 두 번째는 겸애. 이렇게 해가지고 흥리재해는 뭐 이 독해 자체가 어렵지도 않고요. 이로움을 주면 이고 해로움을 주면 해다. 그래서 이로운 걸 줘라. 그게 흥리재해다. 2번은 차별애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즉 친소관계와 무관한 사랑을 베풀자. 이게 겸애라는 개념이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제시문, 얘는 같이 써야겠네요. 제시문 다는 프로블럼이 있고 솔루션이 있는데, 프로블럼은 혼란기라는 게 그 문제 상황이었죠. 이 혼란기의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솔루션이 흥리재해, 그 다음에 겸애, 이 두 가지였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시킨 게 뭐였어요? 묵자의 관점에서 실험 결과에 대해 비판해라. 실험 결과가 뭐였죠? 이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내 집단 편애 현상이 실험 결과였어요. 이렇게 딱 가져오면 혼란기 있나 여기에? 혼란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얘는 패스. 흥리재해 있나? 흥리재해? 없는 것 같은데 패스. 그 다음에 겸애랑 관련된 거 있나? 겸애 있죠. 겸애의 반대말 편애. 즉 얘는 제시문 다에서 나와 있는 그 문제 상황에 해당해요. 제시문 다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차별애, 문제 상황. 즉 얘는 친소 관계가 있는 사랑, 그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판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한 발자국만 조금 더 나아가면 선생님이 아까 분명히 문제 상황, 즉 이 혼란기, 사회의 혼란의 원인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얘기했어요. 원인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맥락상 보면요. 원인이 뭘까요? 얘입니다. 차별애 때문에 이 혼란기 전국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재심은 가에서 나와 있는 내 집단 편애 현상은 사회 혼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요거 말고 선생님 다른 지점에서 비판할 게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제가 그 OT에서 말했던 비판 지점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 이게 그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예시 답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똑같이 3분 드릴 거예요. 3분 동안 말하면서 예시 답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보겠습니다. 다의 묵자는 사회 혼란 해결하기 위해서 흥리제외 겸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흥리제해는 이로움을 주하는 것은 취하고 해로움을 주는 것은 피하는 것이다. 겸해는 차별적 사랑의 반대 개념으로 친소와 무관한 보편적 사랑을 의미한다. 겸해의 애는 흥리제외와 연결되어 있는데 타인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은 사랑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가의 실험 결과는 별애라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가의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내 집단 구성원에 대해서 차별적 편애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묵자 입장에서 보면 이는 차별애, 즉 별애에 해당한다. 이는 친소관계에 따른 차별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신만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즉 전국 시대에 그거 차별애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비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이제 문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시문 라의 클래시피케이션과 제시문 마의 삶의 주의를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이거 되게 일단 풀어볼게요. 라부터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건 이화여대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행동 강령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시문 라와 마에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제시문 라로 갔어요. Classifying things together 읽지 마세요. 넘기세요. 넘겨. 왜요, 선생님? 여러분, 영어부터 읽고 싶어요? 한글부터 읽고 싶어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국인이잖아. 한글부터 읽으세요. 두 개 만약에 어떤 제시문을 다른 제시문과 비교하거나 설명하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아무튼 두 개를 어떻게 짬뽕시켜야 돼. 그러면 두 제시문 중에 한글인 것부터 읽으세요. 영어 두 개를 비교시키는 문제는 없거든요. 한글부터 읽으세요. 세 개는 불연속적인 자극들이 잠시만 이쯤에서 리마인드 한번 할게요. 제시문 읽으면서 제가 뭐 찾으라고 했죠? 원인 결과 찾으라고 그랬어요. 원인 결과. 그거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개는 불연속적인 자극들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상호 침투하는 혼돈의 자기지만 우리가 이런 자극과 혼돈을 경험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는 견고한 질서를 갖춘 일상세계를 위협하는 것들을 감지하지 않아야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인 결과 있나요? 원인 결과 찾았어요? 내가 지금 그 화면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아무 말 못한다고 찾으라는 것도 안 찾고 그러면 안 됩니다. 원인 결과 찾아보세요. 있어요? 있어? 있습니다. 견고한 질서를 일상생활에 위협하는 것들 감지하지 않아야 조건문이죠.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지하지 않아야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감지하면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인 결과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자극들이 다 여러분들 뇌에서 프로세스 된다고 쳐봐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안 될걸요. 안 될걸요. 그래서 인간은 삶을 지속하기 위해
같은 말이죠, 얘랑. 변화하는 것을 고정된 것으로, 동체를 부동체로 바꾸어 수용한다. 이게 뭐예요? 쓸데없는 거 쳐내고 이해한다는 얘기죠. 베르그송은 이러한 태도를 남는 정신의 경향을 가리켜 삶의 주의라고 표현한다. 주의란 분산된 정신을 한데 모아 균형을 제공하는 것이로, 삶의 주의는 환경에 적응하고자 정신을 집중하여 신체에 유입된 정보를 토대로 적절한 행위를 선택하는 경향을 이야기한다. 선생님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선택에만 집중해보세요. 선택해서 그러니까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건 빼버리고, 이런 얘기죠. 베르그송에 따르면 삶의 주의를 통해 정신이 조밀하게 응집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를 명료하게 지각하거나 위험에 대처하는 등 현재 상황의 요구에 알맞게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현재 상황의 요구에 알맞게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뭔 말이에요? 삶을 지속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붙여서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했던 말과 끝에 했던 말이 지금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삶의 주인은 인간과 같은 고등 생명체 물론이고 하등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기체들이 가진 생존 본능이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붙여서 읽으라고 했던 거는 딱 이런 이유였어요. 우리는 뭔가를 무시함으로써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즉 인간에 대한 얘기였어요, 방금 전까지. 근데 하등 생명체 얘기도 나왔죠. 그러면 사실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이라는 거죠. 선생님 이런 걸 왜 얘기하시죠? 비교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잠깐만 스포일러. 그러니까 제가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보진 않았죠 사실. 제가 이 문제를 100분 안에 풀 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왜? 아직 나는 제시문 라를 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근데 라 읽었다 치고 이거를 구분해서 읽어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제시문 마는 인간부터 하등 생명체까지 전부 적용되는구나. 여기는 어떻지? 여기는 인간만 그러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붙는 지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지점과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지점을 명확하게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제시문과 비교할 때 그 비교 포인트를 명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제시문 라는 사람이 언어를 습득할 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는 사람만 해당하나요? 아니죠. 얘는 생명체는 아니고 동물 정도로 하죠. 모든 동물이 전부 공유하고 있는 능력이에요. 인간의 존재가 삶의 주의에 의거하여 전체가 아닌 필요한 부분을 취사선택하는 면모는 여러 영역에서 확인된다. 지각과 인식이다. 뭐 밑에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파악하시겠죠? 대상의 고유한 질적인 측면들을 무시하는 거가 요 위에 있는 빨간색이죠. 변화하는 것을 고정된 것으로, 동체를 부동체로 바꿔 수용하는 것. 즉 대상의 어떤 특성을 무시하고 내가 이해하기 편한 대로 이해하는 거. 그게 우리의 지각입니다. 이성적 사유를 만들어내 밑에 있는 문장이랑 섞였죠. 미안합니다. 이성적 사유를 통해 대상을 파악하는 인식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추상화, 일반화를 통해 개념을 만들어내며 그렇게 만들어진 개념을 토대로 사유, 판단, 추론, 추상화란 여러 개체들 사이에서 공통 속성을 추론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개체들의 차이와 특이성을 배제되는 거.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네. 그죠? 일반화란 추상화를 통해 추론한 공통적 유개념을 만든 후 유개념에 끼워 맞추는 제거되기도 하는 등 변형이 이루어진다. 같은 말이죠. 다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즉 추상화, 일반화, 보편법칙 발견에서 여러 개죠. 논증 체제가 갑자기 다른 말 나왔어요. 그러니까 쓱쓱쓱쓱 읽다가 갑자기 다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비교 포인트구나 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방금 전까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제 앞에 핸드폰, 아이폰이 있습니다. 아이폰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갤럭시도 있어요. 아이폰도 있고 갤럭시도 있는데 두 개 공통적으로 뭐죠? 공통적으로 핸드폰이죠. 아이폰은 애플에서 만들었고 뭐 감성이 어쩌고저쩌고, 갤럭시는 뭐 저기 삼성페이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개별적인 특성을 싹 다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다가, 즉 개체들 간의 그 미묘한 차이들은 다 그냥 배제를 하고 그 얘기만 계속하고 있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대상을 범주화하고 추상화하고 해가지고 파악한다. 근데 추상화하면 절대적인 지식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앞에 있었어요? 없었죠.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무슨 얘기였어요? 다 좋은 얘기였어요. 삶을 지속하는데 좋은 플러스적인 요인들만 얘기했다면, 여기는 뭐죠? 마이너스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상을 왜곡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 정도만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해를 참 잘하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이해를 하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밑에서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제대로 흡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시문 나와볼게요. 영어 제시문을 선생님이 어떻게 독해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영어를 정말 끔찍하게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수준의 평균보다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요? 근데 저한테 영어 제시문 던져주고 논술 독해하라고 하면 여러분들보다 잘합니다. 왜요? 저는 영어를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어만 몇 개 찍찍찍찍 뽑아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Classifying things together into groups is something we do all the time. 이 정도를 못하진 않아요.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를 못하지 않습니다. 뭐 분류하는 거, 분류는 우리가 종종 하는 거다. And it isn't hard to see why. 왠지 쉽게 할 수 있다. Imagine trying to shop a supermarket where the food was arranged in a random order on the shelves. 선반에 푸드가 무작위로 막 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토마토 스프 next to the white bread on the aisle. 그 다음에 치킨 수프 여러분 이거 해석할 거예요? 이런 거 해석하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다 랜덤이란 얘기예요. 뒤죽박죽이란 얘기지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이런 거 해석하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100분은 생각보다 짧아요. The task of finding what you want would be time consuming and extremel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아무튼 겁나게 어렵다는 소리죠. In the case of a supermarket, someone had to design the system of classification, but there is also a ready-made system of classification embodied in the language. 갑자기 language가 띄어나왔어요. 저는 이 제시문을 읽을 때 처음에만 하더라도 classification, 즉 범주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잘하게 되는구나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언어 사용에 대한 얘기였더라고요. The word dog, for example, groups together a certain class of animals and distinguishes them from other animals. 도그라는 단어는 예를 들면 bird 이런 것들로부터 어떠한 애니멀들, 그 동물들을 분류한다. 이 정도 뉘앙스만 파악하고 넘어갔습니다. Such a grouping may seem too obvious to be called classification, but this is only because you have mastered the word. 당신이 뭐 좀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그것은 당신이 이 워드를 마스터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As a child learning to speak, you had to work hard to learn the system of classification your parents were trying to teach you. 그러니까 어린애가 말을 배울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classification. 선생님, 원인, 결과 찾았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참 좋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해도 classification이 원인이고 learning to speak가 결과이다를 제대로 답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첫 회차잖아요. 첫 회차니까 독해가 제대로 안 되는 건 당연해요. 좀 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화여대 텍스트를 읽어본 것도 아마 오늘이 처음일 테고 하니까 조금 더 익숙해지면 편해질 겁니다. Before you got the hang of it. 무슨 말이죠? 제가 지금 진짜 모르는 표현이 나왔어요. Before you got the hang of it. 무슨 말이죠? 뭐 hangout 저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몰라요. 해석하지 마세요. 모르면 해석하지 마세요. 제발 시험장에서 이거 붙잡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넘겨요. You probably make mistakes like calling a cat a dog. like 뒤에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강아지 봤는데 고양이다 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죠. 그 실수한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If you hadn't learned to speak, the whole world would seem like the unorganized supermarket.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정돈되지 않은 슈퍼마켓처럼 보일 것이다. You would be in the position of an infant for whom every object is new and unfamiliar.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organize 되지 않은 어디 가니? 랜덤 오더로 정리된 shelves.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돈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겠죠. 랜덤하게 보일 테니까. In learning the principles of classification, therefore, we will be learning about the structure that lies in the core of the language. 질서를 배우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이랑 결과만 잘 파악을 해보면 이런 얘기를 일단 할 수 있겠죠. 제시문 라부터 한번 볼게요. 클래시피케이션이 원인이고요. 결과로는 언어 습득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마의 삶의 주의 한번 볼게요. 삶의 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했었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아까 짚어냈던 것들 몇 개 있었죠. 첫 번째, 제시문 마는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인간 플러스 동물에 대한 얘기입니까? 얘는 동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동물 얘기였죠. 반면에 제시문 라는 언어 습득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언간이 아니라 인간이죠. 인간과 동물. 그러니까 범주가 달라요. 그죠? 그리고 목적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얘는 언어 습득이 목적이고요. 제시문 마는 생존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제시문 마에서 언급됐던 것들 하나 있죠. 범주화가, 그러니까 두 개를 관통하는 대주제는 범주화입니다. 범주화가 항상 좋아요. 그건 아니죠. 플러스적인 측면도 있고 마이너스적인 측면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이너스 측면이 뭐였어요? 절대적인 지식을 방해합니다. 그죠? 근데 반면에 여기에는 플러스적인 측면만 있었어요. 언어가 제대로 습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범주가 다른 거냐 목적이 다른 거냐 뭐가 다른 거냐 이렇게 애매할 때는 그냥 범주화의 성격이 다르다 라고 퉁쳐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예시답안 볼 건데
요 밑에 학교층 예시답안도 조금 추가를 해놨어요. 그것까지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2번 예시답안을 제가 지금 화면에다가 띄워드렸죠. 요거 시간 제가 5분 드릴게요. 5분 드릴 테니까 계속 말해보세요. 계속 말해보세요. 입으로 내뱉으면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자, 보셨나요? 라이 클래시피케이션, 마의 삶의 주의, 공통적으로 주변 대상 단순화하고 범주화하여 효율적으로 인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요게 이제 여러분 우리 OT에서 봤던 거 있죠? 논증 형식에서 얘가 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증하는 거고요. 얘가 또 증하는 겁니다. 라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은 슈퍼마켓을 예로 들며 정리되지 않은 진열대에서는 물건을 찾을 수 없듯이 우리 주변의 언어도 범주화되어 있어야 언어 습득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마에서는 혼란한 주변 자극을 감지하지 않고 추상화하여 받아들여야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두 개념은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목적과 범주가 다르다. 선생님 왜 목적이랑 범주는 따로 쓰지 않으셨나요? 따로 쓰기에는 분량이 너무 부족했어요. 제가 아까가 아니라 30점 곱하기 20 해가지고 600자 정도 써야 된다고 그랬죠. 목적이랑 범주를 따로 쓰면요, 여기에서 200자가 늘어나요. 그럼 800자가 됩니다. 그럼 분량 초과예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한번 합쳐봤습니다. 라의 클래시피케이션은 언어 습득을 위해 인간이 주변 사물을 범주하는 것이다. 즉 언어 습득을 위해서 인간이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인간이, 그 다음에 마의 삶의 주인은 생존을 위한 것이고 비단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물이 가진 것이다. 둘째, 두 개념은 범주의 성격이 다르다. 라에서는 범주와의 긍정적 측면만 강조한다. 인식 과정에서 추상해야 언어 습득이 가능하다는 논의다. 주장이다. 반면 마에서는 범주와 긍정적, 부정적 측면 모두 강조한다. 범주화를 통해서 개체의 특유의 지적 고유한 질적을 못해서 뭐가 안 된다고요? 절대적인 지식을 갖지는 못하게 된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진짜 그냥 실소가 빵 터졌어요. 야, 이걸 잡으라고 하면서 제가 막 웃었거든요. 읽어볼게요. 비록 재심은 마가 인간의 언어 활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으나 마의 언어 활동이 없죠. 삶의 주인은 범주와 추상화, 일반화라는 인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제시물 라에서 주장하는 언어의 내전 원리라는 점을 고려하자면 제시물 라가 보편적 가치로 주장하는 언어가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못 잡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고 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여러분, 저 나름 연고대 3번 붙은 이상한 사람인데 이거 100분 뿐만이 아니라 저 120분 안에도 못 잡아요. 이거는 못 잡습니다. 여러분, 시험 시간에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문제에서 뭘 시켰죠? 비교 시켰어요. 비교를 시켰는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비판? 그냥 엿이나 드셔. 뻑큐나 드세요. 못 먹어요. 엿이니까 먹으라는 소리가 나는데 못 잡아요. 시험 시간에 절대 못 잡습니다. 이런 거 잡을 생각을 하다 보면 3번 문제에서 30점인데 이 중에 25점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못 붙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타작식 하더라도 여기에서 15점을 까이는 게 차라리 낫지, 이거 못 잡는다고 한 15점 까이지 않거든요. 이거 못 잡으면 기껏해야 제 생각에는 5점 빠져요. 그러면 30점 중에 25점이거든요. 이거 25점 따고 여기에서 25점 따세요. 이게 훨씬 맞습니다. 이해됐어요? 제시문 바와 사에 나타난 물건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세차 모념을 미남의 모씨 두어자 글로써 침자에도 인간 부녀의 손 가운데 바늘이로 돼. 얘는 근데 딱히 읽을 가치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바늘 굉장히 소중히 다루는 여자 사람 하나 나오죠. 바늘을 되게 소중하게 다루시네요. 그 정도 보시고,
제시문 4만 볼게요. 현대 사회에서는 소비는 과거와는 달리 단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물질적 소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즉 사회적 이미지, 상징과 같은 비물질적인 요소를 포함하게 되면서 유행을 따르거나 상품 구매를 통해 자신을 차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로 인한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소비 문화의 특징은 소비주의, 과시소비, 상징소비, 물질소비, 물질주의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상징소비, 과시소비 등 현대 문화, 소비 문화의 영향으로 필요 이상으로 소비가 많아지면서 자원의 고갈,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원인 결과 찾으라 그랬죠? 찾았나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배워놓고 금방 까먹어요. 현대 소비 문화 원인이죠. 필요 이상으로 소비가 많아지면서 원인 결과입니다.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자면 얘를 뭐 근대화의 영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대화에 따라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런 것들 막 사회문화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트렌드가 되면서 패스트 패션 뭐 이런 것도 생겨났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 노동 착취도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죠. 얘는 뭐 원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국가 간 이것도 가능해요. 국가 간 빈부격차 라고 얘기해 주셔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요소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거 제시문 독해를 못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제시문 바에서 바늘 소중해. 제시문 4에서는 물건을 좀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이렇게 딱 써놓고 보니까 그래서 뭐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알겠어요. 제시문 바를 독해하는 건 쉬워. 근데 제시문 사를 독해하는 것도 쉬워. 둘 다 쉬워. 근데 비교하라고 막상 멍석을 깔아주니까 뭐지? 모르겠어요. 일단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죠. 소중해 뒤집으면 안 소중해.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물건을 다루는 태도.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태도라 그랬잖아요. 태도가 어떠냐? 첫 번째, 태도가 어떠냐? 얘는 소중하게 다룬다. 얘는 무분별하게 다룬다. 오케이. 비교점 하나 짚어냈죠. 뭐지 근데? 그 다음 게? 이거 그냥 이것만 쓰면 한 200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해야 되는 거지? 다른 기준 2개 정도 더 잡아보셔요. 아마도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처음 풀어보니까 심지어 저는 이게 연대보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연대 문제는요. 문제를 풀면 일단 제시문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제시문 자체가 조금 어렵고 제시문 안에 어떤 포인트들을 잘 살펴보면 이 제시문과 저 제시문은 되게 큰 방면에서 달라요. 예를 들면 기능론과 갈등론, 진보와 보수, 개인과 사회, 뭐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큰 담론을 가지고 비교점을 만들기 때문에 되게 잘 보인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거 뭐야 이게? 짜치잖아 되게. 바늘 소중해 이런 제시문 다루고 있고 제시문 4 보면 소비 막 다루고 있고 비교점이 안 보인단 말이지. 여러분들이랑 저랑 똑같아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났느냐. 제시문 4에 힌트가 있습니다. 상징소비 두 번째 단락입니다. 상징소비, 과시소비 등 현대 소비문화의 영향으로 필요 이상으로 소비가 많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뒤집어 보시면 돼요. 제시문 가는요. 가 아니죠. 제시문 바예요. 바에서 이
바늘은요, 일종의 뭐예요? 생필품이죠. 필요해요. 필요. 제신문 바는 생활에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얘는 안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쓰면 좀 짜치잖아요. 제신문 바는 필요, 제신문 사는 안 필요입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제신문 바는 그럼 소비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목적이 필요이다. 말 되죠? 그 다음 제시문 4의 목적이 뭐냐? 안 필요다. 이상하잖아 이제. 그럼 지워요. 제시문 4의 목적은 무엇이냐? 써있죠. 과시입니다. 과시하고 싶은 욕심도 있겠고요. 유행을 따라가고 싶은 욕심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욕심이 무분별한 소비를 만들어낸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만 써도 저는 학생 수준에선 되게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얘기도 해줄 수 있어요. 제시문 봐볼게요. 여러분 혹시 진짜 자기가 필요해서 바느질 해본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초등학교, 중학교 뭐 실과 시간, 요새도 실과 시간이라고 하네요. 모르겠네요. 저 때는 실과라고 했는데 제가 바느질 수행평가를 진짜 못했어요. 지금도 바느질 겁나 못하거든요. 바느질 해봤어요? 진짜 여러분들의 옷을 기워서 입기 위해서 바느질 해봤냐고요? 안 했을걸? 한 번도 안 해봤을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적은 있어요. 제가 옷이 뭔가 좀 빵꾸가 나가지고 할머니께서 이렇게 좀 해주신 적은 있어요. 직접 해봤냐고요? 아니죠. 왜? 세대가 다르니까요. 반은요, 산업화 전이에요. 산업화 전에는 소비의 목적이 뭐였어요? 필요였어요. 그래서 소중하게 다룬 거예요. 겁나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바디워시가 바디 로션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 바디 로션 보면은 먼지가 쌓여 있어요. 잘 안 써요. 사놓고 되게 안 썼단 말이죠. 이게 생필품이에요?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아니에요. 적어도. 근데 지금 저희 화장실에 보면은 그 클렌징 폼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클렌징 폼 그 세안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소중하게 다루겠죠. 근데 이 바디 로션 저한테 하나도 안 필요해요. 왜? 대량 생산 때문에 그냥 한번 사본 거거든.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 거예요. 소비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필요도 다르고요. 물건을 대하는 태도도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개의 비교 기준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답안을 한번 써볼게요. 얘도 시간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 번 그냥 5분 지날 때까지 계속 답안을 읽어주세요. 시작. 됐나요? 볼게요. 바와 샤는 물건에 대한 태도 공통점을 제가 가지나 구체적인 태도가 됐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많이 그 예시답안 암기할 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각 제시문은 물건을 제하는 태도가 다르다. 바는 이렇게 묘사된다. 바는 이를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사는 물건을 이로 묘사된다. 과시소비, 상징소비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딱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이렇게 튀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
개수를 맞춰주셔야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의 답안지가 깔끔하게 딱딱딱딱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분량도 깔끔하게 딱 맞출 수 있어요. 제발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두 제시문이 다르는 소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바는 이걸 제시한다. 여기도 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두 문장. 하지만 사는 이렇게 하나 쓰고 사는 또 이렇게 하나 쓰고 이렇게 해서 1, 2, 1, 2 이렇게 했어요. 맨 마지막 문장은 조금 맨 마지막 문단도 비슷하게 썼죠. 쓰여진 시기의 차이점 역시 대비가 가능하다. 바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대량 생산체가 갖춰지기 전에 이 세태를 다룬 제시문이다. 하지만 사는 죄송합니다. 잘못 썼죠. 하지만 사는 산업화 이후다. 근대화 이후 노동착취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3번까지 다 봤는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제대로 몰라요. 제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붙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명확한 건 학교측 예시답안에서 이딴 것들 있죠. 이거 안 써도 붙는 건 확실해요. 왜? 단연간의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그 어떤 학생도 감히 이렇게 써보지 못합니다. 올해 올해든 작년이든 그 이화여대에서 문제를 처음 풀어왔는데 이걸 쓴 학생이 있으면 내가 아메리카노를 보내주든 뭘 보내주든지 뭐 사달라는 거 사줄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 다음 문제에서 이런 거 찾아오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사줄게요. 아무것도 안 사줄 테니까 제발 이런 거 찾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 찾지 말고 비교하라고 시켰으면 비교만 시키고 비교하라고 시켰으면 비교만 하시고 여기에서는 설명하라고 시켰죠. 사회 정체감 이론으로 이거를 설명하라고 시켰으니까 설명만 하시면 돼요. 뭐 괜히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하지 마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약하고 이거 바탕으로 비판하라 그랬죠. 비판만 하시면 돼요. 비교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약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졸라 어려워요. 어차피 어려워요. 쫄지 마세요. 분량이나 채우세요. 두 번째, 원인, 결과 잘 찾고 오늘 아까 하나 추가됐었죠? 해결책까지 잘 찾아보자. 세 번째, 발문 쪼개서 번호 써라. 몇 개 시켰는지 하나, 둘, 셋 딱딱딱 세자. 네 번째는 문장은 항상 논증 형식으로 짧게 쓰자. 자, 요겁니다. 이게 다 논증이에요. 논증 이렇게 된 겁니다. 논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논증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